우리 정부가 최근 철강 변압기 관련한 미국과의 분쟁에서 완승했습니다. WTO는 21일 한국산 철강 변압기에 대해 고일의 반덤핑 상기관세를 부과한 미국 조치 8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미국은 2016년 5월 한국산 도금 강판에 반덤핑 관세 47.8%를 부과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한국산 철강 변압기의 최고 60.81%의 반덤핑 상기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고위급과 면담을 하고 WTO 반덤핑 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2018년 2월 WTO에 제소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약 3년간의 분쟁 기간 동안 2만 5천여 장 분량의 증거자료를 뒤지며 미국 측의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승리에는 우리 팀을 이끌었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정한의 통상분쟁 대응 과장이 있었습니다. 정한의 과장은 2018년 4월 개방제 공모 경쟁을 뚫고 통상분쟁 대응 과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는 미국 뉴욕 주립대 철학 및 법정치 철학을 전공하고 일리노이대 로스쿨을 졸업한 재원이었습니다. 공직 임용 전까지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로 근무했는데 연봉은 줄어들었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공무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한의 과장이 제일 먼저 맡은 업무는 일본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소송이었습니다. 이미 정한의 과장이 임명되었을 때는 1심에서 한국이 패소한 상태였습니다. 2심에서는 거의 뒤집힌 적이 없었기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어떻게 막을지 대책을 마련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덤핑, 상기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 구제 조치와 국제투자, 투자 관련 분쟁 등 국제상거래 분야 전문가였던 그가 칼을 빼둔 것입니다. 정 과장은 팀을 이끌며 1심이 일본 식품 자체의 위해성만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 점이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 후 환경이 일본 식품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대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정당한 권리임을 부각시켰습니다. 정 과장은 이러한 논리를 내세우며 로펌 등 민간 인력까지 총동원해 팀을 강화시키면서 최악의 경우도 상정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2심에서 일본에 승소한 것입니다. 정한의 과장은 지난해 말 WTO 한일 간 수산물 분쟁을 승리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4급 서기에서 상급 부의사관으로 고속 승진했습니다. 원래 서기관에서 부의사관으로 승진하는데 통상 15년이 걸리는 것을 2년 반 만에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번에 미국과의 분쟁에서도 WTO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WTO 패널은 우리 정부가 제기한 8건 제소 대상 조치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 측 승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세부적으로도 40개 쟁점 중 3개 쟁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미국은 3년 전 한국이 WTO에 제소하자 60%를 웃돌던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한 자릿수로 떨어뜨리며 WTO 판결을 의식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이제는 한국 제품에 마음대로 관세를 부과했던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일본과 미국과의 어려운 무역 분쟁에서 보기 좋게 승소했습니다. 여기에는 수문지역인 정한의 과장이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는 한일 수산물 분쟁 재판 대응 과정에서 2주 만에 눈 안에 종양이 생겨 급히 귀국해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은 자신에게 큰 부담감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 과장은 이러한 중압감을 결국 이겨내고 놀라운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정 과장은 어릴 때 몸이 약해 중고등학교를 국내에서 검정고시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대학 유학 때 이종 격투기를 하고 군 복무 시절 아프리카 소말리에 파견된 청해부대 이진으로가 사령관 법무참모로 일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공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국가의 큰 일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인재가 큰 일을 해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은 일본과 미국에 이어 중국과의 100억대 분쟁에서도 완승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납품 지연이나 계약 취소 등 국제상거래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장 큰 경제 교류를 하는 중국은 어김없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LG 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A기업은 중국 기업가의 100억 원대 대금 미지급 관련 국제중재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최대 중재기관인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받아낸 것으로 지연이자와 변호사 비용까지 받아내는 완승을 거뒀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중국에서 현지 기업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여겨졌습니다.
분쟁의 원인은 A기업이 중국 측 의뢰를 받아 장비 제작에 착수했는데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중국 업체가 장시간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A기업이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금 지급을 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A기업은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법관 출신이 아니라 사내 변호사나 통상 경험이 있는 중재인들을 선정했고 이 경험을 토대로 중국에서 중국 기업을 상대로 승소하는 놀라움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 현대홈쇼핑과 중국 업체와의 국제중재에서도 큰 성과를 냈습니다. 현대홈쇼핑은 법무법인 태평령을 통해 2018년 100억 원대 승소 판정을 받았지만 중국 법원은 가진 이유를 대며 판정 결과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국내 변호사들과 국제 변호사들이 힘을 합쳐 2년에 걸쳐 노력한 끝에 현대홈쇼핑은 131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산업계는 종전의 통념을 깨는 이 같은 승전보 사례를 반기고 있습니다. 한 산업 관계자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 상당수가 공정하게 권리 구제 자체를 밟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며 이 같은 국제중재 승소 사례가 축적될수록 우려가 불식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세계 각국들과의 갈등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어쩔 수 없이 점점 국제협약을 지키려고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국내에서 국제중재 인력들의 뛰어난 실력이 중국에서도 승수할 수 있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미국, 중국, 일본과의 국제적인 무역 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그 어떤 나라도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코로나와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국제사회는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계 화합회장이라 불리는 올림픽까지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21일 올해 도쿄올림픽이 열릴 것이며 대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도통신과의 단독 화상 인터뷰에서 현 시점에서 도쿄올림픽이 오는 7월 23일에 개막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길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영국 더 타임스는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취소키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정보를 준 관계자는 이미 1년 연기된 올림픽이 올해도 열리기 힘들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정부가 다음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취소 발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일본은 현재 신규 확진자가 4일째 5,000명을 넘어서며 긴급사태가 발령되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20일 0시 기준 한국은 신규 확진자가 446명이 나오며 2달 만에 최소를 기록해 일본과 비교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타임스는 익명을 요구한 일본 집권당 연합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32년 도쿄올림픽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이 2024년 파리올림픽을 뒤로 밀고 도쿄올림픽을 2024년에 열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번 보도는 아예 2032년을 노리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국내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32년에는 한국이 개최 예정.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엄청난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한 세계적인 분위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카리브해의 섬나라 세인트 키츠 네비스가 지난 9일 핵무기 금지 조약에 비준했습니다. 이날은 일본의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가 일어난 날입니다. 그들은 조약에 동참하면서 모든 나라가 인류 평화와 상호 존중하는 세계를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히로시마 원폭 75주년에는 아일랜드와 나이지리아, 니우에 등 3개의 나라가 비준서를 냈습니다. 이로써 비준 국가는 총 44곳으로 늘었습니다. 50개국이 비준을 하면 핵무기 개발과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조약이 발효하게 됩니다. 앞으로 6개국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핵 강대국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이 조약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도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도 곧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북한과 중국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미 50개에 가까운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입니다.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대만의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앞으로 2달간의 주요한 논의 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요한 논의의 주제라고 한 것이 중국의 공세에 대한 것인지 한일 대만의 핵무장을 언급한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바로 향후 대선 때문입니다. 한일 핵무장 가능성을 강조하면 중국을 더 효율적으로 압박할 수 있고 대선에도 유리합니다. 보수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죠? 실제로 한일 핵무장은 중국 압박용 카드로 가장 강력합니다. 2016년 대선 후보 시절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만약 지금처럼 약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한국과 일본은 어쨌든 무장을 하려고 들 것이다. 한일이 위협을 느낀다면 핵무기를 가져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상 옹호를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한 이유에는 주변국의 상황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북한도 파키스탄도 중국도 핵무기를 갖고 있고 이란도 10년 이내에 가질 것이다. 일정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그들과 맞서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면 미국의 형편은 더 나아질 것이다. 따라서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핵무장 가능성을 이슈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 보유를 허용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유는 가장 중요한 동맹이며 우방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란과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하자 미국은 유엔을 통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반면 인도에 대해서는 모른 척 했습니다. 1998년 인도가 핵실험을 시작하자 미국은 경제 제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미국은 인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었습니다. 아니, 한술 더 떠서 각종 무기 개발 기술을 지원했죠. 인도의 앙숙인 파키스탄도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파키스탄은 미국의 공산권 봉쇄 정책에 매우 주요한 동맹국이었습니다. 안보를 미국에 크게 의지했죠. 이후 인도와의 전쟁을 겪고 미국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이때부터 비밀리에 핵 개발을 시작했죠. 미국은 처음에 이를 강력히 반대하며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파키스탄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증대된 것입니다. 미국은 파키스탄의 핵개발 노력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암묵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파키스탄은 핵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와 이스라엘도 동일한 사례입니다. 1960년 프랑스는 핵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프랑스의 핵개발을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는 이런 논리를 내놓았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소련이 있다. 소련이 미국의 뉴욕에 핵폭탄을 떨어뜨릴 경우 미국이 프랑스를 보호해 줄 수 있는가? 미국은 결국 프랑스의 핵개발을 은근슬쩍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에즈 운하를 독점하게 된 이집트가 소련의 편에 붙자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는 이집트를 공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선제 공격하고 영국과 프랑스는 뒤를 받쳐주는 전술을 폈습니다.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프랑스의 개발 기술을 그대로 전수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프랑스의 핵 기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실험 한 번 하지 않고 핵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당시 이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는 모른 척 했습니다. 방치한 이유는 우방이었고 소련을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미국을 위해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소련과 친했던 이라크가 핵실험을 하자 발전소를 미사일로 타격해 파괴해버렸습니다. 2007년에는 시리아의 핵시설도 무너뜨렸습니다. 소련이 중동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것도 이스라엘이 막아냈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무장으로 큰 이득을 보았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한국의 주변국은 무려 북한과 중국입니다. 과거 소련이 현재의 중국입니다. 미중신 냉전이라고 하죠.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은 최대의 적입니다. 북중 두 나라를 효율적으로 막는 게 트럼프 행정부 최대의 과업입니다. 미국은 같은 편인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면 내심 반가울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1970년대부터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막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1년 주한미군 전술핵 철수 이후 한국의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정책을 유지해왔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한일이
굳이 핵으로 무장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죠. 하지만 국제 정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현 대통령은 트럼프입니다. 그의 스타일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재선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들면 과감하게 핵무장 카드를 꺼내들 것입니다. 현재 워싱턴 일각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중 대북 압박을 위한 전략적 차원으로 한일 핵무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라면 동맹의 자체 핵무장을 밀어줄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건 한국 정부의 행보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지켜만 본 것이죠. 이런 태도라면 미국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프랑스식으로 논리를 펴보겠습니다. 만약 북한이 죽기 살기 작전으로 나온다면, 워싱턴을 핵으로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 중국이 앞으로 더 공격적인 확장을 한다면 동북아에서 미국의 입지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일본만으로 이 도발을 막을 수 있을까? 미국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가까운 한국에 강력한 핵무기가 있다면 더 빠르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따라서 미국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지 강조해야 합니다. 솔직히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국제 정황상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다른 모든 나라들이 처음에는 미국의 방해를 받았고 이후 암묵적인 승인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가능합니다. 한국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